Think of it like a high-speed 40년 salad 동안 spinner. 미국은 Spinning 한국에 uranium gas. 고농축 The most 우라늄을 common 단 method today is 1g도 sending 허용하지 in 않았습니다. 235 stays toward the center. 핵 잠수함 Do this 추진의 again 핵심 and again. 연료였죠. 5 and 그건 removing uranium. 동맹국이라도 절대 넘을 수 235 없는 and 금기였습니다. removing uranium.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한국은 그 1g 없이도 토륨 용융염 원자로, 즉 핵연료가 필요 없는 신의 엔진을 완성했습니다. 그 순간 미국의 통제 시스템도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2025년 미국은 결국 한국형 핵잠수함 개발 논의를 공식 승인했습니다. 40년간 지켜온 분기를 스스로 깨며 워싱턴이 한국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던 순간이었죠. 이건 단순한 군사 기술이 아닙니다. 세계 패권의 축이 바뀌고 있는 증거입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세상을 바꾼 나라. 그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지금부터 그 놀라운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미국에서 날아온 충격적인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단 1g.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우리가 40년간 한국에 허용하지 않은 고농축 우라늄의 양입니다. 저는 이 1g의 통제가 완벽한 힘이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1g 없이도 신의 엔진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사실을 저는 적국의 보고서를 통해 알게 됐죠. 제 이름은 아서 리처드라고 합니다. 워싱턴의 전략자산통제국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힘의 균형을 설계하는 일을 오랫동안 맡아왔습니다. 저희 전략자산통제국의 임무는 명확했습니다.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동맹국들의 힘이 정확히 우리의 통제 범위 안에서만 작동하도록 관리하는 것이었죠. 이것은 마치 거대한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와 같아서 어떤 악기가 너무 큰 소리를 내거나 멋대로 연주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그런 냉철한 조율의 과정이었습니다. 저는 숫자를 신봉하는 사람이었고 감정이나 의리 같은 측정 불가능한 가치들은 분석에서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데이터만이 진실을 말하며 그 데이터에 기반한 통제만이 세계 질서를 유지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확신했어요. 제 거대한 동맹국 통제 매트릭스에서 한국이라는 나라는 늘 초록색이었습니다. 완벽한 통제 상태를 의미하는 가장 모범적인 신호였죠. 그들은 지정학적으로 가장 위험한 화약고 한가운데 있었지만 동시에 우리의 가장 강력한 통제, 즉 핵연료 공급이라는 족쇄에 묶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족쇄가 지난 수십 년간 단 한 번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작동해왔다고 최고 결정기관에 늘 보고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조선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것은 전혀 위협이 되지 않았어요. 심장이 없는 거인에 불과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제 평생의 신념과 제가 구축한 완벽한 시스템의 미세한 균열을 일으키는 아주 기묘한 보고서 한 장이 제 책상 위에 올라왔습니다. 새벽 4시 제 보안 단말기로 울린 1급 기밀 경보였죠. 그것은 크렘린의 가장 깊숙한 곳, 우리의 최대 라이벌인 러시아의 루빈 설계국에서 유출된 내부 기밀 보고서였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자는 미하일 볼코프, 한때는 소련의 영광을, 그리고 지금은 러시아의 자존심을 상징하는 저와 같은 부류의 냉철한 분석가였어요. 저는 그 보고서의 제목을 보자마자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대한민국 신형 잠수함, 코드네임 KSS-3 배치2 동향 분석이라니요. 대한민국이라니?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물론 그들이 세계 최고 수준의 상선을 만들고 반도체 기술이 뛰어나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잠수함, 특히 핵잠수함이라는 전략 자산의 세계는 민간 기술과는 완전히 다른 영역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또 다른 경쟁자인 중국을 떠올렸습니다.
거대한 대륙과 막대한 인구, 그 무서운 경제력을 바탕으로 항공모함과 구축함을 쉴 새 없이 찍어내는 저들의 저력, 그것은 우리가 반드시 관리해야 할 명백한 위협이었죠. 물론 아직 핵심 기술은 우리나 러시아에 미치지 못하지만 그 무서운 성장세는 존중할 만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무엇을 가졌을까요? 그들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볼코프의 보고서에도 비슷한 시각이 담겨 있더군요. 그 역시 한국의 잠수함, 동력원이 고장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하는 디젤 잠수함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조소를 보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동맹이라는 이름 아래 핵연료 공급을 원천적으로 차단당해 핵잠수함은 꿈도 꾸지 못하는 나라? 주인의 허락 없이는 엔진 하나 마음대로 선택하지 못하는 자들이 만든 배가 대체 무슨 위협이 되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그들에게 일종의 연민마저 느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어요. 분명 재능 있는 엔지니어들이 있을 텐데 그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도 결국 우리의 거대한 지정학적 체스판 위에서 졸로 쓰이고 있다는 사실이 말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던져둔 방파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어리석은 보고서를 옆으로 치워버리려 했습니다. 볼코프 역시 저와 같은 결론을 내렸을 거라고 확신했죠. 하지만 그때 제 눈에 보고서의 마지막 줄에 적힌 아주 작은 글씨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주요 특이사항 원인 불명의 음향, 신호소실 현상 수차례 관측, 볼코프가 붉은 펜으로 따로 표시해둔 부분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미세하게, 아주 불쾌하게 흔들리는 것을 느꼈어요. 음향 신호소실이라니 그것은 바다의 유령을 의미하는 있어서는 안 될 현상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그 불쾌한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이건 명백한 오류라고 단정했죠. 미군이 자신들의 동맹국을 띄워주기 위해 러시아를 교란할 목적으로 흘린 조작된 정보이거나 아니면 볼코프의 낡은 측정 장비가 드디어 고장이 난 것일 뿐이라고 말입니다. 아시아 국가의 디젤 잠수함 따위에 흔들리는 것은 전략자산, 통제국의 수석 고문인 제게는 어울리지 않는 감상이었어요. 그렇게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저는 다시 저의 완벽한 통제 매트릭스로 눈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원인 불명의 음향, 신호소실이라는 그 한 줄의 문장이 마치 망령처럼 제 뇌리의 가장 깊은 곳을 떠돌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제 완벽한 시스템에 박힌 아주 작지만 치명적인 가시 같았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다그쳤죠. 아서 정신 차리게. 일개 보고서 하나에 흔들리는 건가? 저는 그날 그 기묘한 보고서를 제 개인 금고 깊숙한 곳에 넣어 잠가버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무시하려 했던 그 한 줄의 문장이 곧 제 평생의 자부심과 워싱턴이 수십 년간 쌓아올린 완벽한 통제의 시대를 송두리째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서막이 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한 채 말입니다. 모든 의문은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기묘한 보고서를 금고에 넣어버린 지 며칠이 흘렀습니다. 저는 의식적으로 그 일을 잊으려 애썼어요. 음향신호소실이라는 그 불쾌한 단어는 제 완벽한 통제 매트릭스에 어울리지 않는 그저 사소한 오류이거나 러시아 특유의 과장법일 뿐이라고 애써 외면했죠. 하지만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 한 줄의 문장은 마치 제 구두 밑에 박힌 작은 유리 조각처럼 걸을 때마다 저를 신경 쓰이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다그쳤어요. 아서 정신 차리게. 일개 아시아 국가의 디젤 잠수함 따위에 흔들리는 건가? 그렇게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다시 저의 위대한 전략 자산관리 업무에 몰두하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제 직속 부관이자 가장 신이 많은 최고 데이터 분석가가 딱딱하게 굳은 표정으로 제 집무실의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최고 등급의 군사 기밀을 의미하는 백금으로 밀봉된 데이터 저장 장치가 들려 있었어요. 그것은 우리가 동맹국 감시 채널을 통해 입수한 나토의 최신 동북아 해상분쟁 가상 워게임 시뮬레이션의 원본 기록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미세하게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볼코프가 언급했던 바로 그 시뮬레이션의 원본 데이터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이 서방 세계가 동북아의 미래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그들의 속내를 가장 정확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최고의 정보라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볼코프의 그 불길한 보고서가 사실인지 아닌지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즉시 부관을 물리고 최고 결정기관 지하에 위치한 제 개인 전략 분석실로 향했어요. 그곳은 오직 저와 거대한 홀로그램 스크린만이 존재하는 완벽한 고독의 공간이었습니다. 러시아 놈들이 그들의 분석실을 뭐라고 부르는진 모르겠지만 저는 이곳을 폭풍이라고 불렀죠. 모든 정보가 모이고 모든 전략이 탄생하는 워싱턴의 가장 깊은 두뇌였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시스템에 입력했고 제 눈앞에는 곧 동해의 광활한 바다가 3차원 지도로 펼쳐졌습니다. 저는 여전히 이것이 러시아의 오류임을 증명하고 제 통제 시스템이 완벽함을 재확인하길 기대하고 있었어요. 시뮬레이션이 시작되자 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중국의 산둥함, 항공모함 전단이 일본의 해상자위대를 압도하며 동해의 제해권을 장악해 나가는 모습은 제가 예상했던 시나리오 그대로였으니까요. 이것이 바로 힘의 논리였고 제가 수십 년간 관리해온 예측 가능한 세계의 모습이었습니다. 역시 힘의 논리는 정직하지. 저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이 시뮬레이션이 끝나면 볼코프의 보고서를 등급 이하의 정보로 분류해 폐기해버릴 참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홀로그램 지도 한 구석에 이전에 본 적 없는 아주 작은 아이콘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식별 코드, 대한민국 해군 소속의 미확인 함선이라는 뜻이었어요. 저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저 중국 함대의 겁도 없이 달려드는 불쌍한 하루살이 한 마리 정도로 여겼죠. 하지만 이내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듯한 기묘한 위화감에 휩싸이고 말았습니다. 그 아이콘에서는 그 어떤 데이터도 읽히지 않았습니다. 소음 신호 제로, 열 신호 제로, 자기 신호 제로. 그것은 마치 바다 한가운데에 현실의 물리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거대한 블랙홀이 나타난 것과 같았습니다. 제 슈퍼컴퓨터가 데이터를 분석하려 했지만 분석할 데이터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였어요. 이것은 단순한 스텔스 기능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소멸에 가까운 현상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제 수석 데이터 분석가에게 소리쳤습니다. 이건 우리 쪽 놈들의 장난질이다. 당장 이 조작된 데이터를 삭제해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현상이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우리 군 내부의 누군가가 동맹국을 띄워주기 위해 혹은 러시아를 속이기 위해 시뮬레이션에 몰래 심어놓은 유치한 데이터 조작이라고 확신했어요. 이것은 제 완벽한 통제 시스템에 대한 내부의 기만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분석가의 떨리는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그는 데이터가 조작되지 않았으면 원본 그대로라고 보고했어요. 그리고 분석가는 더 충격적인 말을 덧붙였습니다. 시뮬레이션을 구동하는 나토의 인공지능이 이 미확인 함선을 특정할 수 없어 임시 명칭으로 심연의 포식자라고 분류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볼코프의 보고서에 적혀있던 그 이름 그대로였어요. 심연의 포식자라니. 저는 그 오만한 장명의 실소를 터뜨렸지만 제 등에서는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평생을 바쳐 이룩한 합리성의 세계에 감히 정체를 알 수 없는 이단아가 나타난 겁니다. 저는 여전히 이것이 교활한 러시아 놈들이 파놓은 함정이거나 혹은 시스템의 치명적인 오류일 뿐이라고 애써 제 자신을 진정시키고 있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제 평생의 모든 지식과 경험이 단 하나의 장면 앞에서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시뮬레이션 속 한국의 유령 잠수함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뢰를 발사하거나 기뢰를 설치하는 우리가 아는 방식의 공격이 아니었어요. 그 작은 선체에서 마치 심해의 발광, 생물처럼 푸른 빛을 내는 수백 개의 작은 구체들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것들은 어뢰가 아니었어요. 인공지능으로 통제되는 소형 드론들이었습니다. 그 드론들은 순식간에 중국 함대 전체를 거대한 그물처럼 에워쌌고 이내 강력한 전자기 펄스와 음향 충격파를 동시에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경악스러운 일이 벌어졌어요. 중국 함대의 자랑이던 최첨단 이지스 시스템이 그 압도적인 전자 공격 앞에서 비명을 지르며 하얗게 타버렸습니다.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진 거대한 구축함과 항공모함은 마치 거대한 고철 덩어리처럼 서로를 향해 돌진하며 스스로를 파괴하기 시작했어요. 어뢰 한 발 없이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세계 최강을 꿈꾸던 함대가 단 몇 분 만에 서로가 서로를 집어삼키는 지옥도를 연출한 겁니다. 저는 제 눈앞에서 벌어지는 이 비현실적인 광경에 숨 쉬는 것조차 잊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전쟁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일방적인 사냥이었습니다. 미하일 볼코프의 보고서에 적힌 표현 그대로의 광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냥이 끝나는 순간 모든 시스템이 경고음을 울리며 깜빡이기 시작했어요. 저의 슈퍼컴퓨터가 볼코프의 낡은 시스템처럼 이 미지의 현상을 분석하려다 스스로의 논리 회로가 붕괴되어 버린 겁니다. 그리고 모든 스크린이 암전되기 직전 화면 중앙에는 단 2줄의 붉은색 메시지가 떠올랐습니다. 경고 물리학 법칙 붕괴. 이 세상의 존재가 아님. 그 글자를 마지막으로 저의 슈토름은 완전한 암흑과 침묵에 잠겼습니다. 모든 스크린이 암전된 이후에도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서 미동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제 평생을 지배해온 물리학의 법칙과 냉철한 이성의 세계가 정체 모를 동방의 작은 나라가 만들어낸 유령 앞에서 송두리째 붕괴하는 듯한 충격이었어요. 공허한 암흑 속에서 제 귓가에는 이 세상의 존재가 아님이라는 제 슈퍼컴퓨터의 마지막 비명만이 섬뜩하게 맴돌고 있었습니다. 저의 오만함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 자리에는 제 지적 호기심을 집어삼키는 거대한 미지의 공포가 들어서기 시작했어요. 저는 더 이상 이 현상을 무시하거나 러시아의 장난 혹은 우리 내부의 조작으로 치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반드시 풀어야만 하는 제 분석과 인생의 모든 것을 건 마지막 수수께끼가 되었어요. 저는 이 끔찍한 진실을 그 실체를 완벽하게 파악하기 전까지는 최고 결정기관에 보고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제 시스템의 완벽한 실패였으니까요. 그날 이후 저는 제 자신을 보고서 안에 완벽하게 유폐시켰습니다. 식사는 부관이 가져다주는 전투식량으로 해결했고 잠은 의자에 기댄 채 서너 시간씩 토막잠을 자는 게 전부였어요. 제 머릿속은 온통 그 유령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다른 어떤 것도 들어올 틈이 없었습니다. 저는 제 모든 자원을 동원해 이 유령, 잠수함의 실체를 그 뼈대부터 심장까지 모조리 분해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먼저 그 유령 잠수함의 심장, 즉 동력원의 정체부터 파헤치기로 했습니다. 시뮬레이션 속에서 그것은 디젤 잠수함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핵잠수함의 버금가는 속도와 무한에 가까운 자막 능력을 보여주었기 때문이에요. 미하일 볼코프가 언급했던 리튬이온 배터리라는 정보는 이제 보니 우리 모두를 속이기 위한 정교하게 흘린 역정보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정보부서에 지난 10년간 대한민국에서 진행된 모든 종류의 에너지 관련 연구 자료를 그것이 아무리 사소하고 비군사적인 분야일지라도 단 하나도 빠짐없이 긁어모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수백만 건의 데이터가 스크린을 가득 채웠고 저는 그 자료의 산더미와 며칠 밤낮으로 씨름하기 시작했어요. 태양광, 풍력, 차세대 배터리, 그리고 우리가 통제하고 있는 일반 원자로 데이터까지 모든 것이 제 통제 매트릭스의 범위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제 눈에 아주 흥미로운 보고서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차세대 민간 선박용이라는 명분 아래 극비리에 진행하고 있는 신형 원자로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것이었어요. 처음엔 저도 민간용이라는 단어에 실망하려던 참이었습니다. 민간 선박 기술이 이 정도의 군사적 기적을 만들어낼 수는 없다고 판단했죠. 하지만 다음 페이지에 적힌 원자로의 형식, 토륨 용융염 원자로라는 이름을 보는 순간 저는 마치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세게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토륨, 그것은 우라늄 농축 과정 없이도 핵분열을 일으킬 수 있는 그야말로 꿈의 원료였어요. 지난 수십 년간 우리조차 경제성 문제로 포기했던 바로 그 기술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우리의 1g 통제를 비웃을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우리가 우라늄이라는 정문을 굳게 걸어 잠그자 그들은 아예 핵연료가 필요 없는 토륨이라는 새로운 문을 그것도 지하에 완벽하게 숨겨서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것은 미국의 통제를 우회하기 위한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천재적인 발상의 전환이었어요. 더욱이 용융염 방식은 원자로의 구조를 획기적으로 소형화할 수 있고 별도의 냉각수가 필요 없어 소음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그야말로 잠수함을 위해 태어난 듯한 신의 엔진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발목에 채워둔 족쇄라고 믿었던 것이 사실은 그들에게 아무런 장애물도 되지 못했다는 끔찍한 진실을 마주한 순간이었죠. 하지만 저의 의문은 완전히 풀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완벽한 엔진을 가졌다 한들 그 힘을 담아내는 그릇, 즉 선체가 시끄럽다면 모든 것이 허사이기 때문이에요. 음향 신호 소실이라는 현상은 엔진뿐만 아니라 선체까지 완벽한 무소음 상태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저는 곧바로 러시아 해군 정보국이 아닌 우리 전략 자산 통제국의 자료실을 통째로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조선업, 특히 잠수함 건조 기술에 대한 모든 자료를 제 앞으로 가져오라고 지시했어요. 자료들은 처음부터 압도적이었습니다. 액화천 연가스 운반선부터 초대형 컨테이너선, 그리고 심해 시추선에 이르기까지 이 나라가 바다 위에 떠있는 거의 모든 복잡한 강철 구조물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 우리조차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었어요. 저는 이 사실만으로도 깊은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세계의 질서를 통제하는 동안 저들은 그 질서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그릇을 만들며 비교할 수 없는 기술력을 축적해온 것이었으니까요.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러다 유럽의 한 해군 건축학회가 발간한 기술 보고서에서 제 심장을 멎게 하는 구절을 발견하고야 말았습니다. 그 보고서는 한국산 잠수함의 압력 선체를 분석하며 자동화 용접으로는 불가능한 수준의 정밀도를 언급하고 있었어요.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조선소에서는 잠수함의 가장 중요한 부위를 조립할 때 로봇이 아닌 명장이라 불리는 최고 등급의 장인들이 직접 용접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손길을 거친 용접 부위는 강철의 분자 구조 자체가 재배열되어 소음 진동을 흡수하는 특수한 성질을 띈다는 거의 신화에 가까운 분석이었어요. 저는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기계가 잡아낼 수 없는 마이크로미터 단위의 오차를 오직 인간의 감각과 수십 년의 경험만으로 완벽하게 제어하고 있었던 겁니다. 신의 영역에 도전하는 최첨단 토륨 원자로 기술과 수십 년간 오직 한 길을 걸어온 장인의 혼이 깃든 손길, 이 양립할 수 없을 것 같은 두 가지가 하나로 융합되어 물리학의 법칙마저 거스르는 완벽한 무소음을 만들어낸 것이었어요. 저는 더 이상 이 나라를 기술력만으로 평가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진짜 무서움은 기술을 다루는 그들의 정신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멍하니 거대한 홀로그램 스크린 위에 신의 엔진 설계도와 장인의 손길이 담긴 기술 보고서를 나란히 띄워놓고 중얼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잠수함이 아니야. 이것은 하나의 살아있는 생명체다. 라고 말이죠. 저는 거대한 홀로그램 스크린 위에 신의 엔진 설계도와 장인의 혼이 담긴 보고서를 나란히 띄워놓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이런 괴물을 만들었는지 그 방법에 대한 수수께끼는 마침내 풀렸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더 근본적이고 더 거대한 질문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왜라는 질문이었죠. 대체 왜 이토록 처절하게, 이토록 지독하게 완벽한 무기를 만들어야만 했을까? 패권을 향한 야망인가? 아니면 그저 기술력에 대한 과시욕인가? 그 어떤 합리적인 이유로도 이 기괴할 정도의 집념이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저희 전략자산 통제국은 그동안 관세 장벽을 높이거나 금융시장을 개방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지배력을 행사해왔습니다. 그런 경제적 압박만으로도 충분히 통제 가능하다고 믿었던 나라가 왜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이런 괴물을 만든 것일까요? 저희의 분석 매트릭스에서 한국은 언제나 종속적 동맹이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자신들의 군사 주권의 핵심인 전자권조차 우리에게 맡기고 있는 나라가 아니던가요?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비밀리에 우리의 통제를 벗어나는 전략, 자산을 개발했다는 것은 기존의 모든 분석 틀을 뒤엎는 모순이었습니다. 저는 이 모순의 근본을 파헤쳐야만 했어요. 저는 이 마지막 퍼즐을 맞추기 위해 정보부서에 다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번에는 기술 자료가 아니었어요.
저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정신을 분석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들의 현대사 기록, 주요 국가 위기 상황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 그리고 특히 우리가 압박했던 한국 기업들이 어떻게 그 위기를 돌파해왔는지에 대한 심층 보고서까지 저는 그들의 영혼을 들여다보고 싶었어요. 며칠 후, 제 앞으로 수백 시간에 달하는 영상 자료와 수만 페이지의 번역된 문서들이 도착했습니다. 저는 그 속에서 마치 거대한 모자이크에 흩어진 조각들을 맞추듯 그들의 진짜 모습을 조합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는 데이터들 뿐이었습니다. 경제 위기가 닥치자 금을 모으는 국민, 혹은 회사가 망가지자 자신의 월급을 반납하는 직원들의 기록. 이런 비합리적인 데이터들은 제 분석 체계에서는 오류로 분류될 뿐이었죠. 그러던 중 저는 하나의 영상 앞에서 모든 동작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몇 년 전 거제 조선소에서 오랫동안 일하고 은퇴한 한 연구원, 김종원 연구원이라는 인물과의 인터뷰 영상이었어요. 영상 속에서 그는 깊게 팬 주름과 투박한 손마디를 가진 지극히 평범한 노인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그런 기술자의 회고담일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가 뱉어낸 한마디 한마디가 제게는 거대한 충격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진행자가 그에게 세계 최고의 배를 만드는 비결이 무엇이냐고 묻자 그는 잠시 창밖의 거대한 크레인들을 바라보더니 뜻밖의 이야기를 꺼내놓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는 모든 것이 쑥대밭이 되었던 전쟁 직후 폐허 속에서 굶주렸던 자신의 어린 시절을 담담하게 풀어놓았어요. 그리고 젊은 시절,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뜨거운 중동의 사막에서 땀 흘려 달러를 벌어왔던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모든 고생은 오직 단 하나의 이유 때문이었다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다시는 내 자식들에게 힘이 없어 나라를 잃고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는 그 끔찍한 비극을 겪게 하지 않겠다는 뼛속 깊이 새겨진 다짐이었다고 말입니다. 그는 정성이라는 우리가 데이터로 환산할 수 없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들이 보여준 그 알 수 없는 힘의 근본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마지막으로 참여했던 잠수함의 단면을 손으로 가리키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저 거대한 쇳덩어리가 그들에게는 그냥 수출품이나 무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저것이 바로 내 자식과 내 손주들이 발 뻗고 편히 잠들 수 있게 지켜주는 울타리이자 그들의 밥그릇이라고 말입니다. 그는 누구를 해치기 위해 이것을 만드는 게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시는 그 누구에게도 우리 가족을, 우리 아이들을 해치게 두지 않기 위해 이 강철의 성을 쌓아 올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제 머리를 강타하는 거대한 전율과 함께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워싱턴에서 보았던 그 유령의 진짜 정체를 말입니다. 그것은 인공지능도 토륨 원자로라는 최첨단 기술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가족과 내 나라를 지키겠다는 아버지들의 그 처절한 의지가 수십 년의 세월을 거쳐 응축되고 발현된 시대를 살아온 혼 그 자체였어요. 그들이 지향하는 바는 우리가 생각했던 패권이나 지배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존이라는 훨씬 더 원초적이고 강력한 본능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제 집무실 책상 위에 놓여있던 제 아들과 딸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또한 조국 미국을 위해, 이념과 패권을 위해 더 강력하고 위협적인 무기를 설계해 왔습니다. 그것이 저희 애국심이었고 자부심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방식은 저와는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그들은 이념이 아닌 가족을 위해, 패권이 아닌 생존을 위해 그 모든 기술을 연마하고 혼을 불어넣고 있었던 겁니다. 어느 쪽의 의지가 더 강하고 순수한지는 더 이상 비교할 필요조차 없었어요. 패권에 대한 야망이 어찌 가족을 지키려는 아버지의 절박함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관세로 위협하고 전자권으로 묶어두려 했던 그 국민들이 사실은 자신들의 주권을 되찾기 위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싸우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거대하고도 숭고한 진실 앞에서 전략 자산 통제국의 고문으로서 그리고 한 명의 아버지로서 깊은 충격과 함께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평생 처음으로 저는 질투라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들의 기술이 아니라 그들의 그 명확하고도 숭고한 목적의식이 저는 너무나도 부러웠습니다. 우리는 그저 관리하려 했지만
그들은 생존하려 했습니다. 이 게임은 처음부터 공평하지가 않았던 겁니다. 저는 홀로그램 스크린을 껐습니다. 김종원 연구원이라는 그 노인의 목소리, 내 자식들을 위한 울타리라는 그 한마디가 제 모든 이성적인 분석을 무너뜨렸어요. 제가 그토록 경멸했던 감정과 정신이라는 변수가 사실은 이 모든 사태의 핵심 동력이었음을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구축한 통제 매트릭스는 이 변수를 계산하지 못했고 그렇기에 완벽하게 실패한 겁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사실을 저 혼자만 알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유출 사고가 아니었어요. 이것은 지난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힘의 균형이 우리의 통제를 벗어나 근본적으로 뒤바뀌었음을 의미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최고 결정 기관의 긴급회의를 소집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보고서의 제목은 단출하게 달았죠. 대한민국 전략 자산 통제 정책의 전면 재검토. 워싱턴의 가장 깊숙한 곳, 최고 결정 기관의 비밀 회의실이 소집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저처럼 냉철한 데이터를 신봉하는 이 나라의 모든 전략을 설계하는 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회의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저는 거대한 스크린 위에 저의 동맹국 통제 매트릭스를 띄웠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한국 항목의 상태를 완벽 통제를 의미하는 초록색에서 통제 불능을 의미하는 검은색으로 바꾸었습니다. 회의실은 침묵에 잠겼지만 그 침묵 속에는 분노와 불신이 들끓었습니다. 제 보고서는 이 방에 모인 모두의 정책이 그리고 저와서 리처드의 오만함이 완전히 실패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강경파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그들은 당장 한국에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우리가 제공하는 모든 기술 지원을 끊고 금융시장을 봉쇄하여 그 유령을 수면 위로 끌어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그들의 분노를 이해했지만 동시에 그들의 어리석음을 연민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자신들이 족쇄를 쥔 주인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재는 불가능하며 이미 너무 늦었다고요. 그 족쇄는 이미 끊어진 지 오래고 우리가 지금 제재를 가하는 것은 그 유령을 우리의 적으로 만드는 가장 멍청한 짓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우리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이대로 두면 한국은 우리의 통제를 벗어난 제3의 세력이 될 것이고 그렇다고 제재를 가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이었어요. 바로 그 순간 저는 발상의 전환을 제안했습니다. 저는 이 위기를 우리의 실패를 인정하는 대신 우리의 관대함을 과시할 수 있는 기회로 바꿔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제 전략은 간단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힘을 통제할 수 없다면 차라리 우리가 그 힘을 허락한 것처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었죠. 족쇄가 이미 끊어졌다면 우리는 그들 목에 더 크고 더 화려하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울타리, 즉 동맹이라는 울타리를 쳐서 그들을 다시 우리 안으로 끌어들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이 통제 불능의 현실을 더욱 강력해진 파트너십으로 포장해야만 했습니다. 바로 그때 마치 짝이라도 한 것처럼 보좌관이 긴급 문서를 들고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한국의 최고 결정기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긴급히 제안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안건은 동맹 기여 확대 및 전략적 자율성 확보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힘을 시험해볼 완벽한 무대를 스스로 마련한 것이었습니다. 강경파들은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믿고 저런 요구를 하느냐는 것이었죠. 저는 그들에게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빈손으로 오지 않을 것이라고요. 아마도 우리의 최고 지도자가 거부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선물, 가령 400조에 달하는 미국 내 투자 계획 같은 것을 들고 올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선물을 대가로 우리가 수십 년간 묶어두었던 전략적 자율성, 즉 전시작전권의 완전한 전환과 같은 자신들의 주권을 요구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신의 엔진이라는 우리조차 갖지 못한 기술력을 손에 쥔 상태였으니까요. 그들의 요구는 협박이 아닌 자신감에 찬 거래 제안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가 이 판을 뒤집을 유일한 기회라고 최고 지도자를 설득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400조 투자라는 명분을 받고 그들의 전자권 전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우리가 핵잠수함 건조를 공식적으로 승인해주는 연극을 해야 한다고요. 이것은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벌어진 현실을 어떻게 우리의 승리로 포장하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최고 지도자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치는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그 누구보다 거래의 본질을 꿰뚫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는 400조라는 숫자에 만족감을 표했고 우리가 이 연극의 승자가 될 수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의 완벽했던 통제의 시대는 끝났고 이제 거대한 정치적 연극의 막이 오른 것입니다. 저는 회의실을 나오며 스크린에 떠올랐던 시면의 포식자를 떠올렸습니다. 우리는 그 유령을 잡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유령에게 미국 해군 동맹이라는 이름표를 붙여주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었습니다. 거대한 협상의 막이 올랐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은 전 세계 주요 매체의 엄청난 주목을 받으며 시작되었죠. 저는 회담장 뒤편 그림자 속에 서서 이 모든 각본이 제 설계대로 흘러가는 것을 냉정하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의 임무는 이면의 진실, 즉 우리가 통제력을 상실했다는 그 충격적인 진실을 덮고 표면의 거래를 성공시켜 미국의 주도권을 재확인하는 것이었어요. 그것만이 전략 자산 통제국의 실패를 감출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세계의 시선은 온통 트럼프 당시 최고 지도자와 한국 정부 대표단 사이에 오가는 말들에 쏠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회담이 무역 관세 문제나 주둔군 방위비 문제에 대한 거친 압박이 될 것이라 예상했죠.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 회담의 진짜 의제는 그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기술 패권의 이동에 관한 것이었음을 말입니다. 오직 저와 한국 측 협상단만이 그 비밀의 무게를 알고 있었어요. 한국 정부 대표단은 먼저 첫 번째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들이 동맹 기여라는 이름으로 제안한 400조 규모의 미국 내 투자 계획이었죠. 회의장 밖의 언론들은 이것을 한국이 미국의 환심을 사기 위해 바치는 거대한 선물이라고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것은 선물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의 새로운 현실을 인정하는 대가로 받는 무대 사용료에 불과했다는 것을요. 이어서 그들은 두 번째 카드, 전시작전권 전환이라는 카드를 꺼냈습니다. 이것 역시 겉보기에는 동맹국으로서의 주권을 되찾으려는 당연한 요구처럼 보였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는 더 이상 당신들의 보호가 필요 없다. 우리는 스스로를 지킬 힘이 있다는 조용하지만 단호한 선언이 담겨 있었습니다. 트럼프 최고 지도자는 저의 각본대로 이 두 가지 제안을 검토하겠다며 여유로운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회담의 핵심이자 수십 년간 이어진 금기의 영역, 핵추진 잠수함에 대한 의제가 테이블 위에 올랐습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순간적으로 얼어붙는 것이 느껴졌어요. 이것은 우리가 1g의 우라늄으로 막아왔던 바로 그 경계선이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새로운 안보 위협을 거론하며 무한한 잠항 능력을 갖춘 억제력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그들은 토륨 원자로나 유령 잠수함 같은 충격적인 진실은 단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죠. 그들은 그저 자체 기술력과 새로운 동력원의 가능성만을 암시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어요. 그들은 이미 답을 가진 자들의 여유를 보였고 우리는 그 답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해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거대한 협상의 본질이었어요. 트럼프 최고 지도자는 저와 사전에 조율한 대로 이 금기를 깨뜨리는 역사적인 선언을 했습니다. 그는 아메리카 퍼스트의 원칙 아래 강력한 동맹국은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한다며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를 공식적으로 승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전 세계는 이 충격적인 진실에 경악했습니다. 미국이 드디어 아시아의 동맹국에게 가장 강력한 비밀병기를 허락했다고 말입니다. 언론들은 한국 400조 투자로 핵잠을 얻어내다라며 이 거래를 미국의 승리로 대서특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우리는 허락한 것이 아니라 이미 벌어진 현실을 뒤늦게 추인한 것뿐이라는 것을요. 우리는 그들이 스스로 끊어낸 족쇄를
마치 우리가 풀어주는 척하며 기술 패권의 주도권이 넘어가는 것을 필사적으로 막으려 한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저의 시스템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베이징과 도쿄에서 감지된 심상치 않은 움직임들이었습니다. 중국은 이 소식을 미국이 자신들을 겨냥해 한국이라는 봉인을 풀었다고 해석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심각한 도발로 받아들였고 즉각적으로 동해 함대의 경계 태세를 격상시키며 반발했습니다. 그들은 이 모든 것의 비밀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죠. 일본의 반응은 더욱 격렬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미국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로서 아시아의 중심이라고 믿어왔는데 미국이 자신들을 건너뛰고 한국에게 전략 자산이라는 금기를 허용했다는 사실에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도쿄에서는 즉각 독자적인 군사력 강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고 이 지역의 군비 경쟁은 걷잡을 수 없는 혁명의 소용돌이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혼란을 지켜보며 깨달았습니다. 이 정상회담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요. 한국은 핵잠 승인이라는 명분과 토륨 엔진이라는 실리를 모두 챙겼습니다. 그들은 아시아의 중심을 넘어 새로운 기술, 패권을 주도할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력한 힘을 손에 넣은 것입니다. 미국은 이 혁명적인 변화를 리드하려 했지만 실상은 겨우 끌려가고 있는 처지였습니다. 회담이 끝나고 악수하는 한국 정부 대표단의 눈빛에서 저는 그 충격적인 진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우리의 통제를 받는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동등하거나 어쩌면 그 이상으로 판을 리드하는 플레이어가 된 것입니다. 저의 전략 자산 통제국 매트릭스는 이제 완전히 쓸모없는 종이 조각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회담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세계는 미국의 관대한 승인을 축하하거나 비난하고 있었지만 저의 머릿속은 오직 하나의 생각뿐이었습니다. 중국과 일본은 지금 우리가 꾸며낸 표면의 거짓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우리가 감추려 했던 그 이면의 비밀, 즉 한국이 이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유령을 보유했다는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된다면 이 판은 어떻게 될까요? 진짜 경계해야 할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워싱턴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전략 자산 통제국의 회의실은 제가 지난 수십 년간 본 적 없는 격렬한 분노로 들끓었죠. 최고 지도자가 한국의 전략 자산을 허용했다는 소식은 이 통제국의 존재 이유를 근본부터 뒤흔다는 사건이었습니다. 많은 강경파들에게 이건 행복한 결과가 아니라 우리가 수십 년간 쌓아올린 방벽이 무너지는 재앙의 시작으로 다가왔어요. 그들은 이건 명백한 실수이며 미국의 세계적인 패권에 대한 배신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그들의 분노가 어디에서 기인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통제 불능에 대한 원초적인 공포였습니다. 강경파들은 즉각적인 강경 대응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그들은 한국이라는 나라를 근본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그들은 한국이 우리의 핵심 기술, 특히 잠수함의 심장인 원자로 설계 도면과 소음 제어 기술을 훔쳐갈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들은 만약 기술 유출이 현실화된다면 미국은 걷잡을 수 없는 역풍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어요. 그들의 논리는 간단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허락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목에 칼을 겨눌 가능성을 열어주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불안은 일리가 있었습니다. 만약 한국이 그들만의 토륨 엔진이 아니라 우리의 우라늄 기반 소형 원자로 기술까지 흡수하게 된다면 그것은 세계적인 재앙이 될 수 있었죠. 그래서 그들은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만약 건조를 막을 수 없다면 반드시 미국 본토의 조선소에서 우리의 감시하에 건조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술 유출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우리의 데이터와 설계도가 외부로 나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지극히 합리적인 주장이었어요. 이건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반격 시도였습니다. 저는 그들의 격렬한 토론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한국을 우리가 기술을 가르쳐야 하는 학생쯤으로 여기고 있었죠. 저는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지 냉정한 데이터로 증명해야 했습니다. 저는 스크린 위에 그들의 반론을 예상했다는 듯 마지막 보고서를 띄웠습니다. 보고서의 제목은 한국 기업의 북미 인프라 자산 현황이었어요.
이건 제가 지난 며칠간 그 유령 잠수함의 실체를 파악한 직후부터 준비해 온 결정적인 반격의 자료였습니다. 강경파들이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그 미국 조선소. 필라델피아 인근의 가장 유서 깊은 그 조선소가 이미 몇 년 전 한국의 한화라는 기업에 인수된 상태라는 데이터가 스크린을 가득 채웠습니다. 회의실은 다시 한번 이번에는 완전한 충격과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미국의 심장부라고 믿었던 곳의 주인이 이미 한국 사람이었다는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한 겁니다. 그들의 강경 대응 주장은 순식간에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사라졌어요. 저는 그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업 인수가 아니라고 말입니다. 이건 우리가 족쇄를 채우는 동안 그들이 이미 우리의 심장부에 들어와 있었음을 의미하는 명백한 지표였어요. 그들의 전략은 너무나도 찬란함 그 자체였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기술 유출을 우려해 미국 건조를 요구할 것을 정확히 예측하고 아예 그 조선소를 통째로 사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판을 짜고 있었어요. 주객이 전도된 겁니다. 그것도 아주 오래전에 말이죠. 그들은 우리에게 기술을 배우러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자신들의 땅이 된 곳에 자신들의 울타리를 지으러 오는 것이었어요. 기술 유출을 걱정해야 하는 쪽은 우리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토륨 엔진과 명장의 용접 기술이야말로 우리가 탐내야 할 세계적인 기술이었으니까요. 그들의 가능성은 우리의 데이터 범주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강경파들은 그제야 자신들의 주장이 얼마나 순진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기술을 훔칠까봐 두려워해야 할 판국에 우리가 그들에게 강경 대응을 하겠다는 것은 오히려 우리의 무지만 드러내는 꼴이었죠. 우리가 역풍을 걱정할 때 그들은 이미 그 역풍을 타고 바다를 건너와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상상했던 게임의 룰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반격은 이미 끝나 있었던 겁니다. 회의실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분노와 공포가 사라진 자리에 일종의 경외감마저 감돌았죠. 저는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들이 과연 우리의 적이냐고요? 아니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가장 밝은 미래를 열어줄 파트너냐고요? 이건 위기가 아니라 어쩌면 미국에게도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찬란함이 우리의 밝은 미래를 보장할 수도 있다는 그런 희망 섞인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마 마지막 말은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 한화라는 기업이 인수한 조선소가 단순히 상선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면 어떨까요? 그들이 이미 수년 전부터 그곳에서 유령 잠수함의 부품을 만들고 있었다면 말입니다. 이건 그 누구도 확신할 수 없는 하지만 가장 끔찍한 가능성이었습니다. 그들의 세계적인 전략이 어디까지 뻗어 있는지 저의 데이터는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찬란함은 단순히 똑똑하다는 의미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자신들의 목표, 즉 내 가족을 지키는 울타리를 만들기 위해 수십 년에 걸쳐 판을 짜고 세계적인 지표를 분석하며 가장 밝은 길을 찾아낸 집념의 산물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집념의 거대함 앞에서 그저 압도당했을 뿐입니다. 그들의 가능성은 우리의 통제권을 이미 넘어섰던 겁니다. 저는 회의실을 나오며 이상하게도 분노가 아닌 기묘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어쩌면 김종원 연구원이 말했던 그 울타리가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이건 논리적인 판단은 아니었지만 어쩌면 행복이라는 감정과도 비슷했습니다. 물론 이 감정은 제 다음 보고서에는 절대 담을 수 없는 것이었지만 말입니다. 저는 그제야 미하일 볼코프가 왜 영혼과 싸워야 한다고 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기업과 싸우는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그들의 아버지들과 싸우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우리는 이미 완패했습니다. 저는 백악관 상황실, 이 나라의 모든 전략이 결정되는 그 심장부에서 마지막 보고서를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지난 며칠간 저를 덮쳤던 유령에 대한 공포와 신의 엔진에 대한 경외감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결론으로 귀결되었어요. 제 앞에는 지난 수십 년간 우리가 완벽하다고 믿었던 동맹국 통제 매트릭스가 띄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바라보며 이 자리에 모인 최고 지도자와 국가안전보장회의 참모들에게 우리의 근본적인 시각을 바꿔야 할 때가 왔음을 선언했습니다. 우리가 족쇄라고 믿었던 것이 사실은 부활을 돕는 알껍데기였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40년간 한국이라는 말을 통제하려 했지만 그들은 말이 아니라 파트너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미하일 볼코프가 목격하고 제가 확인했던 그 유령 잠수함은 우리의 통제를 벗어난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동맹의 힘이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진화한 새로운 자산이었던 겁니다. 우리는 그들의 정신을 과소평가했습니다. 김종원 연구원이 말했던 그 울타리는 단지 그들만의 울타리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지난 수십 년간 우리의 동맹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았고, 이제는 그 울타리가 무너질 때를 대비해 미국과 한국 모두를 지킬 수 있는 더 강철 같은 새로운 울타리를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이건 배신이 아니라 동맹의 가장 숭고한 완성이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늘 태평양 너머의 중국과 러시아를 향해 있을 때 그들은 묵묵히 그들의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칼이 완성되자 그들은 그 칼을 우리의 등에 겨눈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그 칼을 우리와 나란히 서서 공동의 적을 향해 겨눌 준비가 되었음을 유령 잠수함이라는 확신의 증거로 보여준 것입니다. 이제 중국과 일본의 격렬한 반발은 우리가 두려워할 위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미국과 한국이라는 이 새로운 힘의 축이 만들어낼 새로운 질서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한국을 허락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허락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파트너와 손을 잡은 것입니다. 동맹의 힘은 그렇게 작동하는 법이죠. 우리가 그들의 한화가 인수한 미국 조선소를 보며 기술 유출을 걱정했던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었습니까? 그것은 유출이 아니라 통합입니다. 미국의 자본과 한국의 장인의 혼이 결합하여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력한 힘을 만들어내는 동맹의 새로운 용광로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서로의 기술을 훔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기술을 합쳐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400조 투자와 전자권 전환을 두고 벌였던 그 협상은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의식이었습니다. 한국이 더 이상 보호받는 자가 아니라 함께 책임지는 자로서 그 자격을 증명하고 우리 역시 그들을 진정한 파트너로 인정하는 확신의 의식이었습니다. 미국과 한국 모두는 이 의식을 통해 더욱 강력한 신뢰를 구축한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한국 통제 정책의 공식적인 폐기를 제안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한미 상호 전략, 자산 공유라는 새로운 정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우리가 파악한 토륨 엔진은 그들만의 비밀 병기가 아니라 동맹 전체의 미래 동력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 힘을 공유할 때 우리는 진정한 확신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관리자의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가능성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확신에 찬 아버지들의 의지를 신뢰해야 합니다. 패권을 위한 야망이 어찌 가족을 지키려는 그 절박함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미국과 한국 모두는 자유라는 더 큰 가족을 지키기 위해 그 힘을 합쳐야 합니다. 이 새로운 지도는 더 이상 통제와 종속의 지도가 아닙니다. 이건 신뢰와 책임의 지도입니다. 이 지도를 완성하는 것이 저와 서 리처드와 전략자산 통제국의 새로운 사명입니다. 우리의 동맹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밝은 미래를 맞이할 확신에 차 있습니다. 이 길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의 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해질 것입니다. 이 새로운 시대를 미국과 한국 모두가 함께 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40년 동안 이어져 온 금기의 벽이 무너지고 세상의 질서가 바뀌는 그 순간에도 누군가는 묵묵히 자기 길을 걸었죠. 그게 기술이든 신념이든 결국 세상을 움직이는 건 몇몇 강대국의 명령이 아니라 조용히 준비해온 사람들의 의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강함이 꼭 크기나 힘에서 오는 건 아닐지도 모르겠네요. 어쩌면 진짜 강한 건
누가 뭐래도 끝까지 자신이 옳다고 믿는 그 마음 아닐까요? 세상은 여전히 빠르게 변하고 있지만 이 이야기가 남긴 질문 하나는 꽤 오래 머릿속에 남을 것 같습니다. 그 신의 엔진이 세상을 구할지 아니면 또 다른 문을 열게 될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인 것 같네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담기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